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조판서댁 외동딸 이화 아씨의 나이 어느덧 방년 20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대부 여식이라면 벌써 혼처가 정해져 시집갈 채비를 서두를 나이였지만 이화 아씨의 혼삿길만은 유독 안개 속이었습니다. 장안 최고의 세도가들이 앞다투어 매파를 보냈음에도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였지요. 그 까닭은 순전히 아씨의 남다른 재주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 즉 관상만으로 사람의 속내와 앞날을 족집게처럼 짚어내는 신통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번엔 정말 괜찮은 혼처입니다. 이조참의 댁 자제분이신데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매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화 아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방석 위에 고고하게 앉아 매파가 내민 사주단자와 초상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댁 도련님은 눈썹꼬리가 제멋대로 흩어져 있으니 성정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게다가 귓불이 종이장처럼 얄팍하니 복은 담지 못하고 주변 말에 이리저리 휘둘릴 상이지요. 무엇보다 입술이 지나치게 붉고 도톰하니 색을 밝혀 필시첩을 열어둘 것입니다. 그런 분께 제 일생을 맡길 수는 없지요. 청산유수처럼 쏟아지는 말에 매파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리 정확하단 말입니까? 실제로 이조참의 댁 자제는 기생집 출입이 잦기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정말 용하기는 용하구나. 감탄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기로 소문난 거상의 아들은 코가 매부리코라 재물을 모으는 데는 능하지만 신보가 고약해 아랫사람을 쥐어짤 상이라 싫다. 장차 대제학감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는 이마가 좁고 턱이 뾰족하니 만년은 고독하고 불우할 상이라 싫다. 무예가 출중한 무관은 눈에 살기가 어려 훗날 피를 볼 상이라 싫다 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이화 아씨의 명성은 장안을 넘어 팔도에 자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고한 선비의 풍모를 좇는가 싶더니 이제는 제 분수도 모르고 하늘 높은 줄만 아는 오만한 여식이라는 비난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혼담 세례가 귀찮다는 듯 어느 날 대청마루에서 부모님과 찻잔을 앞에 두고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더는 저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옵소서. 제 운명의 배필은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애쓰셔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딸의 당돌한 말에 병조판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시? 운명의 배필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실은 얼마 전 꿈속에서 월화노인을 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신선께서 제게 이르시길 제 인연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셨습니다. 이화는 태연하게 거짓을 고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혼담 전국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일부러 더 또렷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실로 해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운명의 짝은 말입니다. 이마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고 콧대는 매처럼 날카롭다 못해 뚝 부러져 있으며 입술은 찢어져 꿰맨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내라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신부는 높고 귀하기는커녕 온몸에 남루를 걸치고 길바닥에 나앉아 동량으로 연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거지일 것이라고 똑똑히 글이 일러주셨답니다. 뭐시라. 꽝. 병조판서가 찻잔을 내동댕이 치자 요란한 파열음이 대청을 울렸습니다. 아,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인가. 천하의 이화 아씨가 금지옥엽 외동딸의 배필이 거지라니. 그것도 얼굴 한쪽이 성할 날 없는 흉측한 거지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내 인연.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고요를 깨트린 것은 병조판서의 불호령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꾸짖음에 대청 전체가 쩡쩡 울리는 듯 했습니다. 찻잔을 내던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소첩은 그저. 이화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저 성가신 혼담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는데 아버지가 이토록 격노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언제나 딸의 재주를 대견해 하며 오냐오냐 해주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닥치거라. 어디서 감히 애비와 어미를 기만하고 집안의 대사를 희롱하는 것이냐? 내가 뱉은 말은 곧 우리 가문의 체면이다. 판서의 딸이 내뱉은 예언이 어찌 한낱 농담으로 그칠 수 있단 말이냐? 병조 판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마치 이화가 점쳤던 피를 볼 쌍의 무관처럼 보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나가서 저작거리를 샅샅이 뒤져라. 이 아이가 말한 관상을 가진 사내를 설령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어 내 앞에 대령하란 말이다. 아버님, 아니되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화는 맨발로 뛰쳐나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절세미인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한번 돌아선 아버지의 마음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내 오만한 혀가 자초한 일이다. 내 스스로 예언한 운명의 배필이니 어디 그 잘난 관상 실력으로 평생 해로하며 살아보거라. 그날부터 병조 판서대 카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장안의 거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사흘 만에 이화의 예언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사내를 찾아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숭례문 아래 동량패에 섞여 있던 무명이라는 사내였지요. 이마에는 오래된 흉터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아로 새겨져 있고 콧대는 심하게 휘어 있었으며 입술 한쪽은 흉하게 찢어져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화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어낸 인물이 현실에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다니요. 기가 막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꿈속 월화노인의 짓궂은 장난이었을까요? 결국 포승줄에 묶인 무명이 판서댁 대청 앞에 끌려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떼국물이 흐르는 얼굴, 온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심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듯 했지요. 이화는 창백한 얼굴로 대청마루에 꿇어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병조 판서가 명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자는 내 지압이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을 하늘이 증명할 것이니 따로 혼례는 치르지 않겠다. 지금 당장 내 지아비의 손을 잡고 이 집을 나가거라. 앞으로 내 눈에 띄는 날엔 부녀의 연을 끊은 줄 알 거라. 아버님, 이화의 마지막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다가와 이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이화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단신이 벗겨지고 맨발이 흙바닥에 끌리는 굴욕 속에서 이화는 그렇게 정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찬란했던 관상 보는 아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거지의 아내라는 기막힌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나 되었을까. 화려했던 기와집과 넓은 신장로는 어느새 사라지고 온갖 허들의 것들이 뒤섞여 썩어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흘길이 나타났습니다. 숭례문 아래 저작거리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음습한 곳에 자리한 거지 소굴이었습니다. 이화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여긴 내 집이요. 짧은 대답과 함께 무명이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 너덜너덜한 거적을 걷었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지풀 썩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쪽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법한 좁은 공간이 전부였고 바닥에는 건불 몇 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이란 말인가.
비단 이불과 화려한 자개장이 있던 자신의 방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꿈이려니. 이 모든 것이 악몽이려니. 들어가시오. 무명이 이화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화는 움찔하며 그 손길을 피했지만 더는 버틸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흑흑.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비웃음과 동정, 호기심이 뒤섞인 바깥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였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당신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요? 한참을 울던 이화가 고개를 들어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명은 대답 대신 묵묵히 움막 바깥에서 젖은 집단을 말리고 성긴 그릇에 멀건 죽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이화의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요? 저녁이요. 이런 걸 어찌 먹으란 말이오. 나는 평생 이런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소. 이화는 신경질적으로 죽그릇을 밀쳐냈습니다. 그릇이 엎어지며 멀건 죽이 흙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까운 음식을 버렸으니 당장이라도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그저 쏟아진 죽을 잠시 내려다볼 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빈 그릇을 들고 일어나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잦아들자 움막 안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화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다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움막 바깥에 앉아 밤하늘을 보던 무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더기 외투를 벗어 잠든 척 웅크린 이화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막 입구 가장 차가운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이화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남루한 옷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역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체온이 남은 외투는 따뜻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흉측한 외모와 달리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내의 관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어왔던 이화의 신념이 난생 처음으로 작게 흔들리기 시작한 하룻밤이었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는 꼬르륵 하는 소리가 민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이화는 날이 밝자마자 비척거리며 움막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저작거리는 벌써부터 부산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음식물 썩는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진 이화는 길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어나시오. 어느새 다가온 무명이 이화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에는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두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동량을 하러 가야 하오.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서 요기를 할 방도를 찾아보시오. 무심한 말을 툭 던지고는 무명은 사람들의 행렬 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의 흉측한 얼굴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이화는 손에 들린 보리떡을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처럼 내팽개칠까 하다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지독한 허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결국 자존심을 꺾고 돌덩이처럼 딱딱한 보리떡을 눈물과 함께 씹어 삼켰습니다. 까끌까끌한 보리알이 목을 긁고 내려갔지만 살기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화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량을 나가는 무명을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 안악들의 삭바느질을 도우려 했지만 평생 바늘 한 번 잡아보지 않은 고운 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막에 허드렛 일을 거들다가도 그릇을 깨트리기 일쑤여서 이내 쫓겨나기 바빴지요. 에이, 재수 없는 것.
얼굴만 반반하면 뭐 하나 손끝 하나 야무지지 못한 것을. 주모의 모진 타박에 쫓겨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한 사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화는 무심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미간에 깊게 팬 주름과 어둡게 내려앉은 눈두덩. 아, 저것은 상문살이 깃든 관상이었습니다. 집안에 곧 초상이 날 징조였지요. 저 여보시오. 이화는 저도 모르게 사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요? 혹 댁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더만 어머님께서 요즘 부쩍 기력이 쇠하셔서 오늘 밤이 고비일 듯하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 임종을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내는 반신반의했지만 어쩐지 서늘한 이화의 눈빛에 홀린 듯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작거리에는 그 사내의 노모가 어젯밤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거지 소굴에 용한 점쟁이가 나타났다는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화를 찾아와 자신의 운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화는 쌀 한 줌, 푸성귀 한 단을 받고 그들의 관상을 봐주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락지를 찾아주고 멀리 떠난 자식의 안부를 알려주었지요. 판서대 교수일 때는 그저 고고한 유희에 불과했던 관상술이 밑바닥 인생으로 내몰리자 밥을 벌어다주는 생존의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걸로 죽이라도 쑤어 드시오. 어느덧 저녁 이화는 자신이 번 쌀자루를 무명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쌀자루와 이화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과 절망 대신 낯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낸 자의 희미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무명이 처음으로 건넨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화는 어쩐지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화의 관상풀이가 용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저작거리 사람뿐만 아니라 변복을 한 채 찾아오는 양반가의 부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큼직한 비단 보자기를 든 여인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높은 신분의 마님임을 알 수 있었지요. 내가 그리 용하다는 점쟁이더냐? 마님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이화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잃어버린 것을 좀 찾아야겠다. 귀한 폐물인데 열흘이 다 되도록 종적이 묘연하구나. 찾아만 준다면 이 비단은 물론이요. 두둑한 보상도 내릴 것이다. 이화는 마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부유하고 귀하게 살아온 관상이었지만 눈밑이 거무죽죽하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근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의 상에 가까웠지요. 마님, 잃어버린 것이 아니옵니다. 무엇이라? 폐물은 마님의 손으로 직접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며느리를 시기하여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내쫓기 위함이 아니신지요. 이화의 말에 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곡을 찔린 것이지요. 네, 내 인연. 천한 것인 줄 알았더니 요망하기 짝이 없구나. 어디서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 요망한 것을 당장 포도청에 끌고 가렸다. 마님은 고함을 지르며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덩치 큰 사내 두엇이 들이닥쳐 이화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 일이 틀어졌구나. 평생 관상을 보며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이토록 어리석게 진실을 고지곳대로 말해버렸단 말인가.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 그때였습니다. 동량을 마치고 돌아오던 무명이 그 광경을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수적 열쇠에 인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무명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웬 놈이냐? 어디 거지 새끼가 끼어들어.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무명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무명의 이마를 덮고 있던 헝겊 조각이 벗겨지며 북두칠성 모양의 흉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먹물로 그린 가짜 흉터였지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심하게 휘었다고 생각했던 코는 반듯했으며 찢어졌다는 입술 또한 멀쩡했습니다. 너는 이화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사내들은 이화와 무명을 포승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감히 판윤대감댁 마님을 능멸하고 공무를 방해했겠다. 내 놈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판윤대감댁 마님? 이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판윤이라면 한성부의 수장, 임금 바로 아래라 할 정도의 권세가가 아니던가. 그런 집안의 추문을 건드렸으니 살아남기는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무명이었습니다. 그는 포박당한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무기력하고 체념에 차있던 그의 눈빛은 간대없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는 줄 알고 있느냐. 나는 멸문한 역적의 가문, 북방을 지키던 충무공 윤겸 장군의 아들 윤무영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사내들은 물론이고 마님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겸 장군이라면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어간 비운의 명장이 아니던가. 그 가문은 삼족이 멸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혈육이 살아있었다니. 내 아내에게서 그리고 내게서 당장 그 손을 떼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저작거리 거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나락에서 돌아온 복수귀의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역적의 잔당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마침 잘 되었다. 내 놈을 잡아 공을 세워야겠다. 어서 저놈들을 묶어 판윤대감께 끌고 가자. 하인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공을 세울 욕심에 눈이 멀어 무명과 이화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내 지아비의 관상을 보니 영모의 누명을 쓸 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영웅의 상이요. 당신들 마님의 관상을 보니 가문을 일으킬 상이 아니라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을 패가망신의 상이로구나. 이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여 달려들던 사내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시? 이 요망한 것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마님이 새된 소리를 질렀지만 이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님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의 이마는 욕심으로 가득 차 탁하고 눈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흐리멍텅하며 무엇보다 턱이 뾰족하고 입술이 얇으니 복을 담지 못하고 화를 부를 상이요. 당신이 숨긴 그 폐물은 지금 당신의 침상 및 세 번째 괴짝 안에 고이 들어있을 것이며 그 사실을 당신의 신복인 저 사내도 알고 있겠지. 이화는 마님 옆에 서 있던 우두머리 격의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허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오. 더 큰 죄를 내가 보았으니 당신의 남편인 판윤대감 그의 관상에 서린 것을 내가 보았단 말이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10년 전 윤겸 장군께 영모의 누명을 씌우고 그 가문을 멸문시킨 주범이 바로 당신의 남편 지금의 판윤대감 아니시오. 윤 장군의 충심을 시기하고 북방의 군권을 탐하여 무고한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소. 나는 보았소. 당신 남편의 얼굴에 새겨진 그 비열한 배신의 흔적을. 그의 눈썹 사이에 깊게 파인 교활함과 뱀처럼 얇은 입술에 맺힌 거짓을 똑똑히 보았단 말이오. 그것은 더 이상 관상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꿰뚫는 예언자의 절규였고 모든 것을 내건 여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모든 기운과 영혼을 끌어모아 소리쳤습니다. 판서대 교수로서 익혔던 관상술의 모든 지식과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겪으며 얻은 지혜가 하나가 되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연이. 마님은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무명이 포승줄을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짐승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하고는
마님의 목에 서슬퍼런 칼을 겨누었습니다. 동량 그릇을 들고 다니던 손에 어느새 오래된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다. 살려주시오. 때 대감께서 시키신 일이오. 결국 마님은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소란을 들은 술라군들이 몰려와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 멀리서 어명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의금부 도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임금께서 윤겸 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 증좌를 찾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화의 외침과 마님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판윤대감은 그날 밤으로 하옥되었고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윤겸 장군이 조작된 영모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잦아들고 이화는 탈진한 듯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부축한 것은 무명이었습니다. 이화 아니 부인, 괜찮소? 그는 더 이상 거지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멸문한 가문의 후손 윤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 채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연정이 뒤섞인 눈으로 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였소. 아니요. 나는 당신의 얼굴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당신의 그 흉터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결함을 진작에 알아보지 못했소. 이화는 무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먹물이 지워진 그의 진짜 얼굴은 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은 강인함과 한 여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상에서 가장 미더운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10년의 세월과 신분의 벽을 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윤겸 장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의 신원은 복권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들에서 충신의 아들이 된 윤무영에게는 아버지의 자기와 옛 영지가 모두 돌아갔습니다. 거지 움막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한양에 새로 마련된 으리으리한 저택의 주인이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이제 더는 흉한 거지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화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무영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영은 그런 이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서 칼을 갈며 복수만을 꿈꾸는 원귀로 살았을 것이요. 아니에요. 제가 장군님께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얼굴에 새겨진 생김새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은 뜻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이화는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륭화복을 읽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얼굴 너머의 마음을 보는 심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흉측한 거지로 살았던 무영의 얼굴에서 고결한 충심을 보았고 화려했던 판윤대감의 얼굴에서 추악한 탐욕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병조 판서가 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백발이 더 늘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두 사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모든 것은 제 오만함이 부른 화였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제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화는 무영과 함께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 세월의 오해와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얼마 후 무영은 임금께 하사받은 모든 관직과 영지를 반납하고 이화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를 청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한 여인의 지아비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했지요. 두 사람이 떠나던 날 저작거리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이화는 자신에게 쌀과 푸성귀를 나눠주던 안악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없이 어찌 산다요, 보살님. 저는 보살이 아니에요. 그저 못난 지아비를 둔 아내일 뿐인걸요. 이화는 무영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겉모습에 갇혀있던 오만한 규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내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의 곁을 지키기로 선택한 지혜로운 여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지와 혼인한 부잣집 아씨의 기이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